아빠, 나 의대 붙었어. 근데 못 가. 눈 덮인 묘지에서 한 소년이 합격증을 쥔 채 울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니, 넌 누군데? 우리 아들 무덤에서 울고 있니? 소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긴 제 아빠 무덤인데요. 회장 부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소년의 목에는 죽은 아들이 차고 있던 펜던트가 걸려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 소년은 대체 누구일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새벽 5시 눈보라가 몰아치는 서울 신림동 골목길에 한 청년이 낡은 캐리어를 끌며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19살 도윤이었어요. 그는 고시원 복도에서 방금 쫓겨난 참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인 아저씨. 이번 주까지만 시간을 주시면. 제발요. 알바비만 받으면 바로 드릴게요.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지만 고시원 주인은 귀를 막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란 말이야! 석 달째 월세 밀린 놈을 내가 왜 봐줘야 되는데? 어? 나도! 먹고 살아야지! 너 같은 애들 때문에 내가 장사가 안 된다고! 주인은 도윤의 캐리어를 발로 걷어찼고 그 바람에 가방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어요. 캐리어가 열리며 안에 담긴 낡은 옷가지들이 눈 쌓인 복도에 흩어졌습니다. 도윤은 얼어붙은 손으로 하나하나 주워 담으며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새벽 추위에 손끝이 갈라져 피가 배어나왔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빨리 안 치워? 여기 지저분하게! 이래서 근본 없는 애들은 거두는 게 아니야! 주인이 한 번 더 소리쳤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 없이 짐을 챙겨 계단을 내려갔어요. 그때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문자 한 통이 떠 있었어요. 축하합니다. 귀하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에 최종 합격하셨습니다. 도윤은 그 문자를 멍하니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원하던 건데. 눈속을 헤매며 걷던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알바를 뛰던 공사 현장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 달치 알바비 110만 원만 받으면 당장 고시원 월세를 낼 수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길게 울렸고 마침내 사장이 받았어요. 여보세요? 사장님, 저 한도윤인데요. 저번 달 알바비 아직 안 받았는데. 아, 너? 야, 이 새끼야. 알바비? 그런 거 없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예상하지 못한 욕설이었습니다. 네. 사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 한 달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일했잖아요. 새벽 5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일을 제대로 했어야 돈을 주지. 내가 제대로 일했냐? 맨날 졸면서 일하고. 그리고 내가 깬 자재값만 해도 100만 원 넘어. 그거 빼면 줄 돈 없어. 자재요? 전 깬 적 없는데요. 사장님, 제발이요. 저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 돈 없으면 전 정말. 야, 시끄러워. 신고하고 싶으면 해봐. 알았어? 어차피 넌 고아 새끼라 아무도 안 믿어줄 거야. 나한테 덤빌 생각 마. 전화는 끊겼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휴대폰의 민원센터 앱을 켰다가 다시 껐어요. 화면에는 근로 신고하기 버튼이 크게 보였지만 누를 수 없었습니다. 신고하면 다른 알바도 못 구하겠지. 소문나면 그리고 사장이 보복하지 않을까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도윤은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났어요. 자립정착금 그게 있었는데 보호 종료될 때 받았던 500만 원. 그 돈이 있었다면 지금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돈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도윤은 눈속을 걸으며 그때를 떠올렸어요. 보호 종료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같은 보육원 출신 선배가 찾아왔었죠. 도윤아, 너 자립정착금 받았지?
그거 그냥 놔두면 안 돼. 요즘 물가 오르는 거 모르냐? 내가 아는 투자처가 있어. 넣어두면 2배로 불려줘. 나도 했어. 순진했던 도윤은 그 말을 믿었어요. 선배가 나쁜 사람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500만 원을 건넸고 선배는 2달만 기다려 1000만 원 만들어줄게라고 했었죠. 하지만 한 달 후 선배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보육원에 찾아가 봐도 이미 연락처를 바꾼 뒤였어요. 그제야 도윤은 사기당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증거가 없다며 제대로 조사도 해주지 않았어요.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방심을 해요? 아무한테나 돈을 맡기면 어떡해요? 경찰의 핀잔만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도윤은 혼자 모든 걸 해결해야 했어요. 고시원 월세를 내려면 하루에 3개의 알바를 뛰어야 했고 공부할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버텼어요. 엄마가 바라시던 의대 꼭 가야 해 그 생각 하나로 견뎠습니다. 눈발속을 걷던 도윤은 어느새 편의점 앞에 서 있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야간 알바를 하던 동료가 보였습니다. 동료가 도윤을 알아보고 밖으로 나왔어요. 야, 도윤아. 너 서울이대 붙었다며? 우리 편의점 사장님한테 들었어. 진짜 대박이다. 축하해. 너 정말 대단하다. 응, 고마워. 도윤은 억지로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입가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왜 그래?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먼저 갈게. 도윤은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동료는 도윤의 뒷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봤어요. 도윤은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서울대학교 등록금 고지서였어요. 화면 가득 찍힌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053만 원. 1000만 원이 넘어 도윤의 손이 떨렸어요. 자립 정착금만 있었어도 반은 낼 수 있었을 텐데. 도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눈물은 차가운 바람에 금세 뺨 위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든 종이가 눈보라에 날려 길바닥에 떨어졌고 함께 들고 있던 책봉투도 쏟아졌어요. 합격증이 눈 위에 떨어지며 순식간에 젖어 들어갔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그런 도윤을 힐끗 보며 수군거렸어요. 저 학생 왜 저러는 거야? 길바닥에서 울고. 요즘 애들 참 유난이야. 뭐가 그리 힘들다고. 부모가 뭐하는 사람이길래 애를 저 모양으로 내버려 두는 거야? 도윤은 무릎을 꿇고 합격증을 주워들었습니다. 젖은 종이 위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라는 글자가 번져 있었어요. 그는 편의점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 해진 패딩 점퍼, 진흙이 묻은 운동화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나 정말 의대생이 될 수 있을까? 휴대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배터리는 이제 1%밖에 남지 않았어요.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합격 발표 화면을 다시 한번 띄웠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어요. 아빠, 엄마, 저 서울의대 붙었어요. 엄마가 그렇게 바라시던 의대에 정말 붙었어요. 하지만 이어진 말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못 가요. 등록금도 없고 살 곳도 없고 자립 정착금도 사기당했어요. 저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하죠?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어딘가를 향해 걷기 시작했어요.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쳤지만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생전 어머니가 단 한 번 손을 잡고 데려갔던 그곳이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묘소였습니다. 한참을 걸어 외곽 언덕에 도착했을 때 눈 속에서 묘지 이정표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도윤은 그 표지판을 보며 다시 한번 발걸음을 내디뎠어요. 눈은 점점 더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눈 쌓인 언덕길을 걸으며 도윤은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릴 때마다 잊고 싶었던 기억들이 하나둘씩 되살아났어요. 도윤이 8살이었을 때였습니다. 작은 장례식장 한 구석에 어린 도윤이 어머니의 관 앞에서 울부짖고 있었어요. 엄마, 엄마 일어나. 엄마, 제발 눈 좀 떠봐. 도윤은 관을 붙잡고 흔들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원비를 한 푼도 내지 못하고 숨을 거두셨어요. 간호사들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어린 도윤을 바라봤지만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은 구청 지원으로 겨우 치러졌어요. 보호시설 직원이 도윤의 어깨를 붙잡으며 말했어요. 얘야, 이제 우리랑 가야 해. 내가 혼자서는 살 수 없잖니. 싫어요. 저 엄마랑 있을 거예요. 엄마 안 가. 도윤은 발버둥 쳤지만 결국 직원의 손에 이끌려 차에 올라타야 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장례식장을 보며 도윤은 목이 터져라 울었어요. 보육원 생활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제법 깨끗한 교재와 문제집을 가지고 있었지만 도윤에게는 그런 것조차 사치였어요. 도윤은 선배들이 쓰다 버린 찢어진 문제집을 주워 모았고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밤새 베꼈으며 공부했습니다. 너 또 남의 책 빌려서 공부하니? 참 불쌍하다. 같은 방을 쓰던 아이가 비웃듯 말했지만 도윤은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저 입술을 깨물며 연습장에 공식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18살이 되어 보호가 종료되자 도윤은 정말로 혼자가 되었어요. 보육원 원장은 도윤을 불러 자립정착금 500만 원이 든 통장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이 돈 아껴 써야 해. 이게 내가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지원금이야. 함부로 쓰면 안 돼.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꼭 아껴 쓸게요. 도윤은 통장을 받아들고 깊이 인사했어요. 하지만 그 돈은 한 달도 안 돼 사라졌습니다. 같은 보육원 출신 선배 민수가 찾아왔을 때였어요. 도윤아, 나 요즘 주식 투자해서 돈 좀 벌었어. 너도 할래? 자립정착금 그냥 놔두면 물가 상승률 때문에 가치만 떨어져. 내가 도와줄게. 한 달만 맡겨봐. 2배로 만들어줄 수 있어. 민수 선배는 보육원에서 형처럼 도윤을 챙겨주던 사람이었어요. 도윤은 의심 없이 500만 원을 건넸습니다. 선배, 정말 괜찮을까요? 야, 나 믿어. 내가 너한테 나쁜 짓을 하겠어? 2달 후에 1000만 원 만들어서 돌려줄게. 하지만 한 달 후 민수는 연락이 끊겼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보육원을 찾아가 원장에게 물었지만 원장도 민수의 행방을 알 수 없었어요. 도윤아, 설마 내가 민수한테 돈을 줬니? 원장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네, 투자한다고. 원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도윤아, 민수 그 애는 작년에도 다른 애들한테 그렇게 사기쳤어. 왜 나한테 먼저 물어보지 않았니? 도윤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대로 있을 수만은 없어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늘 있는 흔한 일이란 듯이 무덤덤하게 형식적인 질문만 할 뿐이었죠. 계약서 있어요? 증거는? 그냥 말로만 투자한다고 하고 돈 받은 건데 이게 사기라는 걸 어떻게 증명해요? 젊은 사람이 왜 그렇게 방심을 해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도윤은 그날부터 모든 걸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고시원 월세를 내려면 하루에 3개의 알바를 뛰어야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신문 배달을 시작해서 낮에는 공사장에서 일했고 밤에는 편의점 야간 근무를 섰어요. 공사장 조만호 사장은 처음에는 친절했습니다.
야, 도윤아. 너 열심히 하네. 힘들지? 조금만 참아. 월말에 제대로 쳐줄게.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급여는 나오지 않았어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사장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야, 내가 일을 제대로 했어야 돈을 주지. 자재 깨먹고 시간 안 지키고 너 때문에 내가 손해봤어. 사장님, 저 자재 안 깼는데요. 그리고 단 한 번도 지각한 적 없어요. 제발 제 돈만. 야, 시끄러워. 내가 뭔데 나한테 따져? 이래서 근본 없는 고아 새끼는 안 써야 하는 건데. 조만호는 도윤의 멱살을 잡았어요. 신고하고 싶으면 해봐. 어차피 넌 아무 증거도 없잖아. 누가 널 믿어주겠어? 도윤은 그날 밤 원룸 계단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110만 원. 그 돈이면 석 달치 월세를 낼 수 있었는데 고등학교 시절은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같은 반 변호사 아들 도연이 도윤을 노골적으로 괴롭혔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 도윤이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도연이 친구들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야, 한도윤. 너 의대 썼다며? 고아 주제에 혹시 의대가 돼도 등록금 가능하겠어? 진짜 웃기네. 내가 의대 가면 나는 하버드나 가야겠다. 도연은 도윤의 문제집을 빼앗아 바닥에 던졌어요. 그만해. 넌 내 공부나 신경 써. 도윤이 조용히 말했지만 도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고아 새끼가 말대꾸를 해? 네 부모도 없는 주제에 어디서 버릇을 배웠어? 아, 맞다. 배울 사람이 없었지? 도연의 친구들이 비웃으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도윤은 참지 못하고 일어나 도연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다시 한 번만 그런 말 해봐. 내가 가만 안 둬. 야, 이 새끼가 진짜? 도연은 도윤을 밀쳤고 두 사람은 몸싸움을 벌였어요.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도연의 아버지가 유명한 변호사였기에 학교는 오히려 도윤을 문제아로 취급했어요. 담임교사는 도윤을 불러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도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폭력은 안 되는 거야. 도연이 부모님이 항의하셨어. 내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하더라. 앞으로 조심해. 선생님,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도연이가 먼저. 그만해. 내가 뭐라고 해도 증인이 5명이야. 다 도연이 편을 들어. 넌 혼자고. 알겠니? 도윤은 억울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도연은 더 심하게 괴롭혔어요. 보호 종료 후 받은 자립정착금을 사기당했다는 소문을 퍼뜨렸고 멍청한 고아 새끼라고 놀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도윤은 가슴에 걸린 펜던트를 꼭 쥐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목에 걸어주셨던 작은 은빛 펜던트였어요. 어머니가 병원 침대에서 마지막 힘을 다해 말씀하셨던 게 기억났어요. 도윤아, 이건 아빠 거야. 아빠는 정말 좋은 분이었어. 너도 아빠처럼 착하게 자라렴. 엄마, 아빠가 누구예요? 아빠는 어디 있어요? 어린 도윤이 물었지만 어머니는 이미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간호사들이 지나가며 동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던 모습, 그리고 결국 제대로 된 치료 한 번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던 그날이 생생했습니다. 엄마, 제가 의사가 될게요. 그래서 엄마처럼 가난해서 치료 못 받는 사람들 꼭 도와줄게요. 어린 도윤은 어머니의 차가워진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지금 도윤이 향하는 곳도 바로 그 아버지의 묘소였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단 2번 손을 잡고 데려가셨던 눈 덮인 언덕 위의 묘지였습니다. 나 정말 버텼어. 정말 열심히 살았어. 근데 왜 이렇게 힘든 걸까?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묘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눈은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고
언덕 위로 묘지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묘지 입구에서 언덕 위를 바라본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파른 언덕길은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발을 디딜 때마다 미끄러질 것 같았어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걷지 못해 발이 헛디디며 그대로 미끄러졌어요. 도윤은 균형을 잃고 무릎부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날카로운 돌부리가 무릎을 찍었고 순식간에 피가 흘러나왔어요. 도윤은 신음을 삼키며 찢어진 바지를 통해 드러난 무릎을 내려다봤습니다. 붉은 피가 하얀 눈 위로 뚝뚝 떨어졌어요. 하지만 도윤은 일어나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비하면 말이죠. 한참을 비틀거리며 올라간 끝에 도윤은 드디어 그 묘비 앞에 도착했습니다. 눈에 반쯤 덮인 묘비에는 윤서아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묘비의 눈을 쓸어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저 왔어요. 도윤은 주머니에서 젖은 합격증을 꺼내 펼쳤습니다. 눈과 눈물에 번진 종이였지만 그래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합격이라는 글자만큼은 선명했어요. 도윤의 손은 추위에 얼어 새빨갛게 변해 있었습니다. 아빠, 나 해냈어요. 엄마가 그렇게 바라시던 의대에 정말 붙었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고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말은 절망으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못 가요. 등록금도 없고 살 곳도 없어요. 알바비도 떼었어요. 아빠, 저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윤은 처음으로 억눌렀던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눈보라가 몰아치는 언덕 위에서 도윤의 울음소리만이 메아리 쳤습니다. 엄마,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힘들어야 해요. 도윤은 하늘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다른 애들은 다 부모님이 옆에서 응원해주고 밥 차려주고 학원비 대주잖아요. 근데 완전 왜 혼자예요? 왜 이렇게 혼자서 다 해야 해요? 도윤은 가슴에 걸린 펜던트를 꺼내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유일한 증표였어요. 엄마, 나 이제 어떻게 살아? 이제 정말 못 버틸 것 같아요. 도윤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는 듯 무릎을 꿇었어요. 쓰러질 듯 몸을 떨며 눈 위에 엎드렸습니다. 차가운 눈이 얼굴에 닿았지만 아무 느낌도 없었어요. 그저 텅 빈 가슴만이 저려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던 도윤은 손에서 합격증을 놓쳤습니다. 종이가 바람에 날려 눈 속으로 떨어졌어요. 도윤은 황급히 그것을 주워들며 쓰게 웃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야. 아무 소용없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했을까? 도윤은 합격증을 구겨 쥐었다가 다시 펴며 눈물을 흘렸어요. 바람 소리만 들리는 줄 알았던 그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눈을 밟는 묵직하고 느린 소리였어요. 한 걸음, 두 걸음 누군가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보, 누가 저기 있어요. 여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긴 우리 서아 묘 앞인데 누구지? 남자의 낮은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도윤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황급히 얼굴에 눈물을 닦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두 사람의 실루엣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 쌍의 노부부였습니다. 노부부는 자신들의 아들 묘 앞에서 낯선 청년이 울고 있는 모습에 당황한 듯 서로를 쳐다봤어요. 부인은 남편의 팔을 붙잡으며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은 도윤을 향해 몇 걸음 더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얘야, 넌 누구니? 왜 여기서 울고 있는 거지? 도윤은 황급히 일어서려 했지만 다친 무릎 때문에 비틀거렸어요.
부인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니, 얘가 다쳤네요. 무릎에서 피가. 회장은 좀 더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얘야, 여기가 어디인지 아니? 이건 우리 아들 묘란다. 그런데 혹시 우리 아들과 아는 사이니?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저기 여긴 제 아버지 묘인데요. 그 말에 회장 부부는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부인은 입을 틀어막으며 남편을 쳐다봤어요. 뭐라고?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버지라고? 그럼 내 아버지 조남이 어떻게 되시니? 윤서아요. 도윤은 묘비를 가리키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부인은 남편의 팔을 꽉 붙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그럼 우리 서아한테 아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도윤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눈매, 코, 입술 한참을 들여다보던 회장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이 얼굴은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도윤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서아가 젊었을 때랑 똑같아. 부인도 한 걸음 더 다가와 도윤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맙소사 정말 붕어빵이네요. 눈매도 턱선도. 그때 회장의 시선이 도윤의 목으로 향했어요. 도윤이 손에 쥐고 있던 은빛 펜던트가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회장은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뒤로 휘청거렸어요. 저건. 부인도 펜던트를 보자 비명을 삼켰습니다. 여보, 저거 서아한테 20살 때 직접 만들어준 그 펜던트 아니에요? 회장은 떨리는 손을 뻗어 도윤의 펜던트를 가리켰습니다. 그게 어떻게 내 손에? 도윤은 펜던트를 꽉 쥐며 대답했어요. 이건 엄마가 마지막으로 저한테 주신 거예요. 아빠의 유품이라고 그러셨어요. 부인은 그 말을 듣자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습니다. 아니, 그럼 소연이가 아이를. 회장은 부인을 부축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내 어머니는 누구시니? 최소연이요. 도윤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회장 부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부인은 눈 위에 주저앉으며 흐느꼈습니다. 소연이가 아이를 낳았구나. 회장은 부인을 부축하며 자신도 휘청거렸어요. 그럼 내가 서아의 아들이란 말이니? 도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두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저기 두 분은 누구세요? 어떻게 제 아버지를 그리고 엄마 이름까지?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도윤의 어깨를 붙잡으며 말했어요. 우린 서아의 아빠 엄마란다. 그러니까 내 할아버지와 할머니지. 그 말을 들은 도윤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라고요? 그럼 왜 이제야?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하다, 우린 내가 있는 줄도 몰랐어. 회장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얘야, 우리 아들 서아는 내 아버지는 눈 오는 걸 정말 좋아했단다. 어렸을 때부터 눈만 오면 창밖을 바라보며 좋아했지. 부인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의대생이 되고 나서도 눈 오는 날이면 병원 옥상에 올라가서 한참씩 서 있곤 했어요. 우리한테 전화해서는 아버지, 어머니, 오늘 눈 오는 거 보세요. 정말 예쁘죠? 라고 했었는데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이 내리는 걸 보니까 그 녀석 생각이 너무 나더구나. 오늘따라 마음이 더 무거워서 아내와 함께 여길 찾아왔어. 아무리 눈이 많이 와도 우리 아들 보고 싶은 마음을 참을 수가 없었단다. 부인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후회하고 회한스러운 마음에 눈보라를 뚫고라도 와야 할 것 같았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 손자를 만나게 될 줄은. 내 아빠가 너를 만나게 해주려 했나 보다. 도윤은 그들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회장은 도윤의 얼굴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 눈매 이 코 정말 서아가 20살 때랑 똑같구나. 턱선도 미간도. 부인도 떨리는 손으로 도윤의 뺨을 어루만졌어요. 어쩜 이렇게 닮았을까 우리 서아 우리 아들. 회장의 시선이 다시 도윤의 펜던트로 향했습니다. 그 펜던트 내가 서아 20살 생일 때 직접 만들어준 거야. 의대에 합격했을 때 선물했지. 은으로 만든 거고 뒷면에 서아 이름 이니셜이 새겨져 있을 거야. 도윤은 황급히 펜던트를 뒤집어 봤어요. 정말로 작은 글씨로 S.H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놀란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봤어요. 정말이네요. 이게 정말 아버지 거였구나. 부인은 도윤의 팔을 붙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얘야, 내 어머니 소연이는 어디 계시니? 왜 혼자 여기 온 거니? 도윤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엄마는 제가 8살 때 돌아가셨어요. 병으로. 뭐라고? 부인은 그 말을 듣자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연이가 우리에게 너를 선물로 주고 갔구나. 회장은 부인을 부축하면서도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그럼 넌 혼자서? 네, 저 혼자예요. 보육원에서 자랐고 보호 종료되고 나서는 혼자 살았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부인은 오열하며 회장에게 매달렸어요. 여보, 우리가 뭘 한 거예요? 소연이가 혼자서 아이를 키우다가 죽었다고요? 이 아이가 혼자서 이렇게 힘들게. 회장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일이 이렇게. 도윤은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두 분이 엄마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회장은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린 내 어머니를 알았지. 그리고 우리가 너희 어머니와 서아를 갈라놓았단다. 네.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부인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두 사람의 사랑을 반대했어. 소연이를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내쫓았단다. 도윤은 그 말을 듣고 주먹을 꽉 쥐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회장은 도윤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말했어요. 얘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우리가 내 부모를 그리고 너까지. 회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손이라는 말을 뱉으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손자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조심스러웠던 거예요.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야, 여기 너무 춥고 내 무릎에서 피도 나고 일단 차로 가자. 따뜻한 데 가서 이야기하자꾸나. 도윤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지만 다친 무릎과 추위를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 노부부가 진짜로 자신의 조부모라면 알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노부부를 따라갔습니다. 눈은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있었고 세 사람의 발자국은 금세 눈에 묻혀 사라지고 있었어요. 회장의 고급 승용차 안은 따뜻했지만 세 사람 사이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기사는 차를 잠시 세우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회장 부부와 도윤만이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부인은 도윤의 무릎에 난 상처를 닦아주며 구급상자에서 꺼낸 소독약을 발라주었어요. 아프지? 조금만 참아라.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이 노부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어요.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걸 한번 보겠니? 도윤이 고개를 들자 회장은 사진을 건넸어요. 사진 속에는 20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의대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도윤은 사진을 받아들고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청년의 얼굴은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어요. 눈매, 코, 입 모양까지 자신과 똑같았습니다. 이게 아버지세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부인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 서아야. 의대 레지던트 시절 사진이란다. 너랑 정말 똑같지. 회장은 도윤의 얼굴과 사진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어야 했는데, 이렇게 닮았는데, 우리가 너무 늦게 알아봤구나. 도윤은 사진을 꽉 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저희 엄마를 알고 계신 거예요? 엄마가 어떤 분이었는지도 말씀해 주세요. 부인은 눈물을 삼키며 입을 열었어요. 소연이는 착하고 순수한 아이였어.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는데 우리 서아가 그 아이를 정말 사랑했단다. 회장이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서아가 26살 때였어. 어느 날 집에 소연이를 데리고 왔지. 아버지, 어머니,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결혼하고 싶습니다라고 했어. 회장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우린 그 말을 듣자마자 반대했지. 고아 출신이라고? 집안도 없고 배경도 없는 여자를 우리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단다. 도윤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부인은 고개를 떨구며 계속 말했어요. 나는 내가 더 심했어. 소연이가 우리 집에 왔을 때 그 아이를 차갑게 대했지. 당신은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요. 서아는 재벌가의 장남이고 미래의 병원 재단을 이끌어야 할 사람이에요. 당신 같은 신분으로는 라고 말했어.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소연이가 그날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갔어. 서아가 쫓아갔지만 나는 서아한테도 소리를 질렀단다. 내가 정신이 있니? 그런 여자랑 결혼하면 우리 집안 망신이야. 라고. 회장은 주먹을 꽉 쥐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서아는 그날 이후로도 소연이를 포기하지 않았어. 우리 몰래 만났고 결혼하겠다고 끝까지 고집을 부렸지. 어느 날 내 앞에 서서 아버지, 전 최소연 씨 없이는 못 삽니다. 제 인생입니다라고 선언했어.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는 화가 나서 서아를 때렸어. 내가 우리 기대를 저버리는 거냐? 당장 그 여자와 헤어져. 라고 소리쳤지. 그날 우린 정말 크게 싸웠단다. 서아는 아버지는 제 인생을 망치고 계십니다. 라고 외치며 집을 나갔어. 도윤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 서아가 차를 몰고 나갔다가 사고를 당했지. 빗길에 미끄러져서 그대로. 회장은 고개를 떨구며 주먹으로 자신의 무릎을 쳤어요. 연락을 받고 현장에 달려갔을 때 서아는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어. 나는 그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서아를 안고 울부짖었지. 서아야, 아빠가 잘못했어. 일어나. 제발 일어나. 라고. 부인도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습니다. 우리가 두 사람을 죽인 거예요. 신분 따지고 체면 따지다가 우리 아들을 죽인 거란 말이에요.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그 일이 있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두 분은 엄마를 찾아보셨어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우린 찾지 않았어. 장례식 이후로 소연이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사실 찾을 생각도 하지 못했단다. 너무 슬프고 괴로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래서 도윤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그래서 엄마는 혼자서 저를 낳고 혼자서 키우다가 병원비도 못 내고 죽으신 거네요. 도윤은 주먹을 꽉 쥐며 몸을 떨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혼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아기를 키우고 일하고. 부인은 도윤의 손을 붙잡으려 했지만
도윤은 손을 빼버렸어요. 두 분이 신분 차이 때문에 반대만 안 하셨어도 아빠는 안 죽었을 거고 엄마도 행복하게 사셨을 텐데 저도 이렇게 혼자가 되지 않았을 텐데. 도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며 굳어버렸습니다. 눈물만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회장 부부는 도윤의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았는지 이제야 깨닫게 된 거예요. 한참 동안 차 안에는 침묵만 흘렀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고 회장 부부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조심스럽게 서로를 바라봤어요.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얘야, 내가 한 가지 부탁을 해도 되겠니? 도윤은 대답 없이 회장을 바라봤어요. 혹시 DNA 검사를 해도 되겠니? 우리도 너도 확실히 알아야 하지 않겠니? 내가 정말 우리 손자인지.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도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알고 싶어요. 제가 정말 아버지의 아들인지 확실히 알고 싶어요. 하지만 도윤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조부모라면 난 어떻게 해야 하지? 엄마와 아빠를 갈라놓은 사람들인데 그래도 가족이라고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 부인은 도윤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어요. 고맙구나. 우리도 정말 알고 싶단다. 내가 우리 서아의 아들이라면 그건 하늘이 우리에게 준 마지막 기회일 거야. 회장은 기사에게 지시했습니다. 현성의료원으로 가게. 최대한 빨리.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가는 동안 차 안은 다시 어색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부인은 몇 번이나 도윤에게 말을 걸려다 멈췄어요.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얘야, 혹시 배고프지 않니? 아침은 먹었니?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이 추운 날씨에 아침도 안 먹고 부인은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저기 편의점에 세워주세요. 차가 멈추자 부인은 직접 내려가 샌드위치와 따뜻한 음료를 사왔어요. 도윤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먹어라. 병원 가기 전에라도 뭐 좀 먹어야지. 도윤은 망설이다가 샌드위치를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시간쯤 지나 현성의료원에 도착했어요. 회장은 도윤을 데리고 특실 진료실로 향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회장을 보자마자 깍듯하게 인사했어요. 회장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회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DNA 검사를 해야 하네. 친자 확인 아니, 친손자 확인이야. 그리고 이 일은 극비로 부탁하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윤과 회장에게서 혈액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피를 뽑을 때 도윤의 손이 떨렸어요. 부인은 도윤 옆에 앉아 등을 부드럽게 쓸어주었습니다. 괜찮아, 금방 끝나. 아프지 않을 거야. 체열이 끝나자 의사가 말했어요. 회장님, 정밀 검사 결과는 이틀 후에 나옵니다. 회장은 급하게 말했습니다. 이틀이라고? 더 빨리 할 수는 없나? 내일 안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게.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회장은 도윤에게 물었어요. 얘야, 지금 지낼 곳이 있니?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고시원에서 쫓겨났어요. 부인이 급하게 말했어요. 그럼 안 되지. 우리가 호텔방을 잡아줄게. 거기서 지내렴.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도윤이 거절하려 했지만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얘야, 내가 우리 손자든 아니든 간에 지금 내 상황은 위험해. 추운 날씨에 갈 곳도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일단 우리 말을 들어주겠니?
결국 도윤은 고급 호텔에 방을 잡았습니다. 부인은 도윤에게 옷과 세면도구까지 사다 주었어요. 방에 들어간 도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게 꿈인가? 아침까지만 해도 고시원에서 쫓겨나고 절망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좋은 호텔에. 이틀 동안 회장 부부는 도윤을 극진히 챙겼습니다. 하루 세끼 식사를 챙겨주었고 다친 무릎 치료도 받게 해주었어요. 회장은 도윤을 만날 때마다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얘야, 서울이대 등록금 내가 먼저 내주마.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말이야. 내가 의사의 꿈을 이루도록.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건 제가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받을 수 없습니다. 얘야, 그게 무슨. 검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선물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저는 아직 두 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부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장 부부와 도윤은 병원 특실에서 의사를 기다렸어요. 회장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난 또 죄를 짓는 거야. 이 아이에게 희망을 주고 실망만 안겨주는. 부인도 두 손을 모으며 속으로 기도했어요. 제발 우리 손자였으면 좋겠어. 하늘이 우리에게 속죄할 기회를 주신 거라면. 의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결과지가 들려 있었어요.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종이 위에는 명확한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친손자 확률 99.998%. 회장은 그 숫자를 보자 무릎이 꺾이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서아야, 내 아들이 살아있었어. 아빠가 미안해. 너희 둘을 갈라놓고 내 아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부인도 도윤을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우리 손자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윤은 그 숫자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자신에게도 가족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가족은 자신의 부모를 갈라놓은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도윤의 마음속에는 안도감과 분노, 그리고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 세 사람은 병원 특실 상담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회장은 여전히 눈물을 멈추지 못했고 부인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도윤을 바라봤어요.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얘야, 내 어머니가 소연이가 너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니? 우리에 대해서, 서아에 대해서. 도윤은 주머니에서 낡고 구겨진 편지 한 장을 꺼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이 편지를 남기셨어요. 제가 10살쯤 되면 읽어보라고. 부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었니? 도윤은 편지를 펼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어요. 도윤아, 엄마가 이 편지를 쓸 때는 아마 내가 아직 어릴 거야. 엄마는 내 아빠를 정말 많이 사랑했단다. 아빠는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 의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 했지. 너도 아빠처럼 착한 사람으로 자라렴. 도윤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아빠 가족들은 우리를 반대했어. 엄마가 가난하고 고아 출신이라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단다. 하지만 엄마는 그분들을 원망하지 않아. 그저 아빠를 사랑했던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 도윤아, 너는 절대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이 되지 마. 아빠처럼 따뜻한 의사가 되렴. 편지를 듣던 회장은 책상에 엎드려 흐느꼈습니다. 소연이 그 아이가 우릴 원망도 하지 않았다니.
부인도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어요. 우린 그런 착한 아이를 그렇게 차갑게 대했어. 도윤은 편지를 다시 접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이 펜던트를 소중히 간직하셨어요. 제가 물어보면 이건 아빠가 엄마한테 준 유일한 선물이야. 너한테 아빠의 증표라고 하셨죠? 회장은 고개를 들며 도윤을 바라봤어요. 우리가 단 한 번만이라도 소연이를 찾아갔더라면, 너를 찾았더라면. 하지만 안 찾으셨잖아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배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혼자서 저를 낳고 일하시다가 쓰러지셨어요. 병원비가 없어서 복도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간호사들이 동정하는 눈으로 보던 게 지금도 기억나요. 회장은 주먹을 쥐며 자책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사람답게 생각했더라면 신분이니 체면이니 하는 것들이 뭐가 중요했겠어. 부인은 도윤의 손을 붙잡으려 했지만 도윤은 살짝 뒤로 물러났어요. 부인의 얼굴에 상처받은 표정이 스쳤습니다. 얘야, 미안하다. 우린 너무 늦게 왔구나. 도윤은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습니다. 전전 누구한테도 가족이란 게 없었어요. 보육원에서도 혼자였고 보호 종료되고 나서도 늘 혼자였어요. 명절 때 다른 애들은 다 나가는데 저만 시설에 남아 있었어요. 회장이 일어나 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있잖니. 우리가 너를 지켜줄게. 회장은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호적 정리 서류야. 내가 원한다면 우리 가족으로 정식으로 등재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의대에 다니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책임질게. 하지만 도윤은 서류를 보지도 않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할아버지의 손자로 사는 게 아니라 제 이름으로 살고 싶어요. 한도윤으로 제 힘으로. 얘야, 그게 무슨 말이니? 넌 우리 손자야. 당연히 우리가. 당연하지 않아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9년 동안 전 혼자였어요. 이제 와서 갑자기 가족이라고 하시면 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두 분은 제 부모님을 갈라놓으신 분들인데. 그 말에 회장 부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윤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도윤은 일어서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저 잠깐 나가 있을게요.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얘야, 어디 가려고 부인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지만 도윤은 대답 없이 문을 나섰습니다. 병원 복도를 걷던 도윤은 비상계단으로 들어가 주저앉았어요. 무릎을 끌어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나 어떻게 해야 해. 이 사람들이 조부모라는 게 믿기지 않아. 근데 혼자가 아니라는 게 또 다행스럽기도 하고 나 정말 모르겠어. 한편 상담실에 남은 회장 부부는 서로 손을 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아무리 해줘도 서아와 소연이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 아이 마음의 상처도 우리가 어떻게 치유해 줄 수 있을까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제라도 그 아이를 지켜주는 것뿐이야. 비록 늦었지만 우리가 벌인 죄를 조금이라도 갚아야 해. 하지만 그 아이가 우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 때문에 부모를 잃은 건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린 기다려야 해. 그 아이한테 더 이상 상처를 줘선 안 돼.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도윤이 돌아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혼란스러워서 갑자기 나가버렸네요. 부인은 급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우리가 너무 급하게 몰아붙인 것 같구나. 천천히 생각해도 돼.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저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그래, 뭐든 물어보렴. 두 분은 정말로 후회하고 계신 거예요?
진심으로? 회장은 도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매일 후회하며 살았어. 서아를 잃은 그날부터 단 하루도 편하게 잔 적이 없단다. 내 할머니도 마찬가지야. 부인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무엇을 잃었는지 너무 늦게 깨달았어. 이제는 속죄하며 살고 싶구나. 도윤은 그들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쪽은 무거웠습니다. 병원을 나온 다음 날 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비서실장 김 부장이 들어오자 회장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 부장, 급한 일이 있네. 우리 손자 한도윤이라는 청년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 주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누가 괴롭혔는지, 어떤 일을 겪었는지 모두 알아보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바로 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이틀 후, 김 부장은 두꺼운 보고서를 들고 회장실에 들어왔어요. 회장님,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회장은 보고서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졌어요. 주먹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보고서에는 도윤이 겪었던 모든 고통이 적혀 있었어요. 보육원에서의 차별, 보호 종료 후 하루 3개의 알바, 고시원 월세, 연체, 그리고 알바비를 떼먹은 조만호의 이름까지. 조만호라는 자가 우리 손자 알바비 110만 원을 떼먹었다고? 회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네, 회장님. 공사 현장에서 한 달간 일했는데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자의 회사가 저희 현성건설 3차 하청업체로 확인됩니다. 회장은 책상을 주먹으로 쳤어요. 당장 계약 해지하게. 그리고 세무조사 의뢰해. 이런 인간이 우리 계열사와 거래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회장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김 부장이 보고서 뒷장을 넘겼어요. 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 가해자 명단입니다. 장도연이라는 학생인데 아버지가 장태수 변호사입니다. 장태수? 그 유명한 변호사? 회장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네, 그 아들이 도윤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고 합니다. 고아 주제에 의대 가냐며 조롱했고 SNS에 비하글도 올렸던 기록이 있습니다. 회장은 보고서를 덮으며 차갑게 말했어요. 우리 로펌에 지시하게. 장태수 변호사 최근 사건들 다시 조사하라고. 그리고 그 아들 학교에 학폭 재조사 요청하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며칠 후 조만호의 사무실에 현성건설 담당자가 찾아왔습니다. 조만호는 웃으며 맞이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일로? 조만호 대표님, 현성건설과의 모든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가 들어갔습니다. 조만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요? 왜 갑자기? 직원 급여 체불 및 부당 노동 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더 이상 거래할 수 없습니다. 조만호는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습니다. 안 됩니다. 이러면 제 회사가 망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담당자는 차갑게 돌아섰어요. 회장님 직접 지시사항입니다. 번복 불가합니다. 조만호는 황급히 도윤의 전화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조만호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윤 씨, 저 조만호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알바비 바로 드리겠습니다. 제발 회장님께 말씀 좀 해주십시오. 도윤은 그 문자를 보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와서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하지만 도윤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복수가 통쾌하기보다는 씁쓸했어요. 전 복수를 원한 게 아닌데 그냥 제 돈만 돌려받고 싶었을 뿐인데. 한편 현성 로펌에서는 장태수 변호사의 최근 사건들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장태수가 맡았던 여러 사건에서 위법 행위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현성 로펌 대표는 장태수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장 변호사님, 최근 사건 처리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변호사 윤리 위반 소지가 있어 변호사협회에 징계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태수는 당황하며 말했어요.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전 항상 법대로. 증거 조작 의혹, 허위 진술 교사 의혹 여러 가지입니다. 그리고 저희 로펌과의 자문 계약도 해지됩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제가 회장님을 직접 뵙겠습니다. 장태수는 현성그룹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그를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비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면담 불가라고 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제발 한 번만요. 오해를 풀 수 있습니다. 장태수가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의 아들 도연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학폭재조사위원회가 열렸고 과거 도윤을 괴롭혔던 사실들이 모두 드러난 것이었어요. SNS에 올렸던 비하 글까지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학교 측은 도연에게 징계와 전학 조치를 내렸어요. 도연은 집에 돌아와 아버지에게 따졌습니다. 아빠, 이게 다 뭐야? 왜 갑자기 학교에서 날 쫓아내려는 거야? 장태수는 화가 나서 아들을 소리쳤어요.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누굴 괴롭혔길래 이 난리야? 그 한도윤이라는 애가 현성그룹 회장 손자였어. 손자? 뭐라고? 그 고아 새끼가?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 우리 집안 완전히 망했어. 다 내 때문이야. 장태수는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도윤은 호텔방에서 이 모든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회장 부인이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도윤아, 내 할아버지께서 내가 그동안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알아보셨단다. 그리고 널 괴롭힌 사람들에게 조치를 취하셨어.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빛은 차가웠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부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아, 혹시 우리가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니니? 내가 이런 방식을 싫어할 것 같아서. 도윤은 한참 후에 조용히 대답했어요. 몰라요. 제가 뭐라고 말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복수가 시원하기보다는 그냥 씁쓸해요. 그날 저녁 회장이 도윤을 찾아왔습니다. 회장은 도윤 앞에 앉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도윤아, 내가 한 일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 하지만 할아버지로서 너를 지키는 게 내 할 일이야. 더 이상 내가 아무한테도 괴롭힘 당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 도윤은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어요. 감사합니다. 도윤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회장을 향해 감사하다는 말을 한 것이었어요. 회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회장 부부는 도윤을 현성그룹 본관 회장실로 초대했습니다. 넓고 화려한 사무실이었지만 도윤은 여전히 어색했어요. 소파에 앉은 도윤 앞에 회장과 부인이 마주 앉았습니다. 회장은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도윤아, 우리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 내가 우리와 함께 살면 어떨까? 부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집에 방도 많고 내가 학교 다니기도 편할 거야. 정식으로 입양 절차를 밟아서 우리 가족이 되는 거지. 회장이 서류를 도윤 앞으로 밀며 말을 이었어요.
법적으로도 내가 우리 손자라는 걸 명확히 하고 싶어. 내 성도 윤 씨로 바꾸고 윤도윤. 어때? 괜찮은 이름 아니니? 하지만 도윤은 서류를 보지도 않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전 제 힘으로 살아보고 싶어요. 회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 내 힘으로? 네. 저는 한도윤으로 살고 싶어요. 엄마가 지어준 이름으로요.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회장은 상처받은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럼 우리가 싫은 거니? 우리랑 가족이 되는 게 그렇게 싫은 거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도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19년 동안 혼자 살았는데 갑자기 가족이 생겼다고 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부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우린 널 어떻게 대해야 하니? 뭐라고 불러야 하는 거니? 도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기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르면 안 될까요? 법적으로는 그냥 한도윤으로 남고 대신 제가 두 분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부인은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회장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내 두 분이 제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건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천천히 익숙해지고 싶어요. 도윤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도윤을 끌어안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부인도 두 사람을 끌어안으며 흐느꼈어요. 우리 손자, 우리 도윤이. 도윤은 처음에는 몸이 굳었지만 천천히 두 사람의 품에 안겼습니다. 어색했지만 따뜻했어요. 그리고 도윤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혼자였던 자신에게 이런 순간이 올 줄은 몰랐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세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장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도윤아, 내가 혼자 살고 싶다는 건 알겠어. 하지만 학교는 다녀야지. 등록금이랑 생활비는 우리가 지원하마. 그리고 고시원 말고 제대로 된 원룸이라도 구해줄게. 아니에요. 그건 도윤이 거절하려 했지만 회장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도윤아, 이건 할아버지의 부탁이야. 내가 제 힘으로 살고 싶다는 건 알아. 하지만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최소한의 환경은 만들어주고 싶구나. 그것도 안 되겠니? 도윤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라는 호칭을 듣는 순간 회장의 눈가가 또 붉어졌습니다. 부인은 도윤의 손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도윤아, 그럼 주말마다 우리랑 밥은 먹어줄 수 있니?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한 번씩만이라도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도윤은 부인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할 수 있어요. 부인은 기쁨에 눈물을 흘리며 도윤의 손을 꼭 쥐었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그날부터 도윤의 삶에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회장이 마련해준 깨끗한 원룸에서 지내게 되었고 서울이대 등록금도 장학금 형태로 지원받았어요. 도윤은 빚진 것이 아니라 장학금이라는 회장의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첫 주말, 도윤은 약속대로 회장 저택을 찾아갔습니다. 거대한 집 앞에 서자 긴장이 되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부인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도윤아, 어서 와. 할머니가 내가 좋아할 만한 음식 준비했어. 부인은 도윤의 손을 잡고 식당으로 안내했어요. 식탁에는 갈비찜, 불고기, 된장찌개, 나물 반찬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에 놀라 말했어요.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아니야.
할머니가 하고 싶어서 한 거야. 자, 앉아서 먹어. 부인은 도윤을 의자에 앉히고 밥그릇에 밥을 수북이 담아주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회장과 부인, 그리고 도윤 셋이서 식탁에 앉아 있는 게 낯설었어요. 하지만 부인이 계속 말을 걸며 분위기를 풀어주었습니다. 도윤아, 학교는 언제 시작하니? 다음 달이요, 할머니. 많이 떨리지? 할머니도 설레네. 우리 손자가 의대생이 되다니. 부인은 흐뭇하게 웃었어요. 회장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필요한 건 없니? 교재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있는 거로 충분해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지만 회장은 이미 마음속으로 준비해야 할 것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식사가 끝날 무렵 부인이 물었습니다. 도윤아, 너 뭐 좋아하니? 음식 말이야. 할머니가 다음번에 해줄게.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저 김치찌개 좋아해요. 엄마가 끓여주시던 게 맛있었거든요. 부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래, 김치찌개 할머니가 꼭 맛있게 끓여줄게. 다음 주에 오면 준비해 놓을게. 다음 주말에도 도윤은 약속대로 찾아갔어요. 부인은 정말로 김치찌개를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한 숟가락 떠먹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엄마가 끓여주시던 그 맛은 아니었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다음엔 더 맛있게 해줄게. 부인은 환하게 웃으며 도윤의 그릇에 반찬을 더 올려주었어요. 주말마다 만나면서 세 사람 사이의 대화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네, 아니오만 하던 도윤이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오늘 캠퍼스 투어 다녀왔어요. 학교가 정말 크더라고요. 그래, 어땠니? 설레지? 회장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네, 떨리기도 하고요. 근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윤은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었어요. 부인은 그런 도윤을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회장도 흐뭇하게 웃으며 도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세 사람 사이에 가족이라는 끈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이대 입학식을 며칠 앞둔 이른 아침, 도윤은 다시 그 눈 덮인 언덕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조금 뒤에서 회장 부부가 조용히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아버지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손에는 깨끗하게 코팅된 합격증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합격증을 묘비 앞에 정성스럽게 올려놓으며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저 왔어요. 이번엔 정말로 의대에 갈 수 있게 됐어요. 바람이 불어와 합격증 모서리를 살짝 들썩이게 했어요. 도윤은 손으로 그것을 눌러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도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엄마가 그렇게 바라시던 꿈을 제가 이루게 됐으니까요. 도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빠, 엄마, 제가 두 분이 못 이룬 길을 대신 걸을게요. 아빠처럼 따뜻한 의사가 될게요. 엄마처럼 착한 사람이 될게요. 도윤은 가슴에서 펜던트를 꺼내 손에 쥐었어요. 은빛 펜던트가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혼자가 아니에요. 아빠의 부모님, 제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났어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두 분도 많이 후회하고 계세요. 뒤에서 지켜보던 부인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회장도 고개를 떨구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도윤은 펜던트를 다시 목에 걸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저 잘할게요. 두 분이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될게요. 사랑해요. 도윤이 일어서자 회장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회장은 아들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았어요.
서아야, 아빠야. 내 아들 정말 훌륭하게 자랐구나. 아빠가 내 아들 잘 키울게. 내가 못해준 것들 아빠가 대신 해줄게.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회장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렸습니다. 부인도 옆에 무릎 꿇고 앉아 묘비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서아야, 소연이한테도 미안하다고 꼭 전해줘.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고.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회장이 일어났습니다. 부인은 도윤에게 다가와 옷깃을 여며주며 말했어요. 날씨가 아직 쌀쌀한데 감기 걸리겠다. 이거 꼭 잠가야지. 괜찮아요, 할머니. 도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은 도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도윤아, 이제 내가 우리 집안의 자랑이야. 아니, 이미 자랑이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할아버지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는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왔어. 그 누구보다도 강한 아이야.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회장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도윤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제가 꼭 좋은 의사가 될게요. 약속할게요. 그래, 우리 손자 믿는다. 부인이 도윤을 끌어안으며 등을 토닥였어요. 세 사람은 묘지를 내려와 함께 차에 올라탔습니다. 회장이 물었어요. 도윤아, 오늘 점심은 뭐 먹고 싶니? 김치찌개요. 할머니가 끓여주신 거요. 부인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집에 가서 바로 끓여줄게.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더 맛있게 해줄게. 며칠 후 서울이대 입학식 날이 밝았습니다. 도윤은 새로 산 정장을 입고 캠퍼스에 들어섰어요. 회장 부부는 멀리서 지켜보겠다며 교정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입학식이 끝나고 도윤은 첫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의예과 1학년 오리엔테이션이 열리는 곳이었어요. 강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많은 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새 노트를 펼쳤어요. 노트 첫 장에는 한도윤이라고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은 가슴에 찬 펜던트를 살짝 만지며 미소를 지었어요. 교수가 들어와 단상에 섰습니다. 여러분,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의사의 길을 걷게 됩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숭고한 길이기도 하죠. 도윤은 교수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중했어요.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의사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환자를 대하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의사가 될지는 지금부터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도윤은 노트에 또박또박 적기 시작했어요. 환자를 대하는 마음, 따뜻한 의사. 강의가 끝나고 쉬는 시간,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밖에는 언제부터인가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작은 눈송이들이 하늘에서 춤추듯 내려왔습니다. 도윤은 그 눈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아빠도 눈을 좋아하셨다고 했지.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가슴의 펜던트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마치 아버지와 어머니가 응원해 주는 것 같았어요. 교정 한쪽에서 회장 부부는 강의동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부인이 말했어요. 여보 보이세요? 저기 창가에 앉은 아이 우리 도윤이에요. 그래 보여. 정말 의젓하게 컸구나. 회장의 목소리는 자랑스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아가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소연이도 부인은 눈물을 닦았어요. 분명히 보고 계실 거야. 하늘에서 우리 손자 자랑스럽게 보고 계실 거야. 도윤은 강의실에서 다시 노트를 펼치며 다짐했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저 열심히 할게요. 꼭 좋은 의사가 될게요.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새하얀 눈처럼 도윤의 미래도 깨끗하고
희망차게 펼쳐질 것 같았어요. 고아였던 소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부모가 꿈꾸던 길을 걷기 시작했고 그 곁에는 그를 지켜주는 가족이 있었어요. 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올 것처럼 도윤의 인생에도 이제 따뜻한 계절이 찾아온 것입니다.